향기로운 꽃냄새가 산들바람을 타고 내려와 취향루를 어루만졌다. 공지는 취향루 별채마루에 모로 누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은 희고 선명한 것이 왕비의 백옥 같은 얼굴을 닮아 있었다. 공지는 구름이 마치 왕비의 분신이라도 되는 양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왕의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왕비를 늘 어려운 존재로만 생각했지만 궐방 나들이에 동행하고부터는 왕비를 따뜻한 피가 흐르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작고하신 자당에 대한 왕비의 애틋한 사랑을 보고는 동병상련의 감정마저 품게 되었다. 공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날의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끈한 것이 복받쳐 올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공지는 퍼뜩 눈을 떴다. 판수였다. 공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는 동안 판수는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왕비의 의대를 그린 다양한 형태가 그려져 있었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취향루에 네가 만든 옷을 입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판수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건넸다. 그리고 뒷마당 한쪽에 늘어선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내가 널 상의원으로 불러들여 진급이라도 할 것 같은데 술이나 한 잔 살까? 판수는 술 항아리로 다가가며 쾌활하게 물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려던 판수는 갑자기 놀라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공지는 영문을 몰라 판수를 바라보았다. 항아리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다. 어이 깜짝이야. 에이씨 이혼 명품인데. 판수는 겸연쩍은지 불평하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섰다. 공지는 항아리 모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왕비는 공진이 지어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과 옷이 안성맞춤으로 더할 수 없이 잘 어울렸다. 공진은 왕비가 새 의대를 입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이 옷을 짓기 위해 그토록 고민했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다. 난생 처음 만드는 왕비 의대라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지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큼지막한 술항아리에 요연하고 안정적인 선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아주었다. 공지는 왕비의 의대에 항아리 선의 아름다움을 재현해 치마 형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궁에서 입는 통상적인 의대와 비교할 때 선과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공지는 왕비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체의 특징과 느낌을 눈여겨 봐왔기에 그가 지은 의대는 왕비 특징을 확연히 돋보이게 했다. 지밀,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왕비의 두 뺨은 홍조를 띠고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다. 소인 역시 처음인 줄 아려옵니다. 흡사 항아리 모양 같으면서도 이리도 아름답다니 다른 옷도 입어볼 수 있겠는가. 왕비는 대조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공진에게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공진은 고개를 들어 왕비를 바라보았다.
하운데 전하의 속꽃 작업은 진 적이 있으신지요? 일러준 대로 차근차근히 하고 있네. 나중에 한번 보아주시게. 네, 마마. 왕비 얼굴은 어린 소녀처럼 천진난만해 보였다. 공지는 왕비의 저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의대를 짓는 일이 아니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영정이 정경 부인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의 부인 몇몇이 모여 있었다. 이날은 왕비도 잠시 참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부인들의 모습은 평소보다 차분했다. 돌석이 예정대로 침선에 관해 설명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심드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밀의 안내를 받으며 왕비가 부영정에 올랐다. 모여있던 부인들은 왕비가 입은 의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비에게 예를 올리고 왕비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이들은 말문이 터진 벙어리처럼 거침없이 찬사를 쏟아냈다. 마마, 이런 의대는 처음입니다. 어찌 소매를 이토록. 정경 부인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풍성한 치마선을 좀 보십시오. 한성 판윤의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화려한 듯 단아한 것이 곱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마. 당대 최고 세력가의 부인들로서 옷을 보는 안목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들이었다. 그런 만큼 조선뿐 아니라 청나라의 유행에도 민감했다. 그런 부인네들이 왕비가 입은 의대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었다. 역시 어침장일세. 어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였는가. 정경 부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돌석에게 공치사를 했다. 소인이 만든 의대가 아니옵니다. 지근거리에서 옷의 본색을 살피던 돌석은 부인의 말에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순간 좌중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아, 거래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럼 어침장은 마저 수고해 주시게. 왕비는 부영정에서 나왔다. 안에 있던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인들은 시야에서 멀어지는 왕비의 뒷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오늘은 우리도 다른 모임이 있어서. 눈치 빠른 정경 부인은 어침장에 표정을 살피더니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석은 떠나는 이들을 등지고 서서 잠시 부용지를 내려다 보았다. 눈앞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왕비의 의대는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궁중 법도였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공진이 왕비의 의대에 손댔을 상황을 떠올리자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폭발했다. 도석은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해 상의원에 도착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곧바로 공진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왈카다 열었다. 자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중전마마 의대를. 분노에 찬 돌석의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돌석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작업에 몰입해 있던 공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완성한 옷을 의대 틀에 걸었다. 돌석의 눈길은 공진이 걸어놓는 옷으로 향했다. 그 순간 솟구쳐 오르던 분노가 기운을 잃고 맥없이 쓰러졌다. 그리고 30년 침선장이 일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대의 절묘한 선과 유려한 형태에 대한 감탄이 분노가 밀려난 자리를 채웠다. 공진은 자기가 만든 옷을 차분히 살펴보고는
뒤로 돌아서다가 돌석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제야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동그란 눈동자로 말했다.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공진이 진지하게 물었다. 뭔가 심심하죠. 공진은 할 말이 있다는 듯 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 좀 놔주세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돌석은 겸연쩍은 얼굴로 물었다. 에이, 수하면 또 팀장님 아닙니까, 예? 어허, 이 사람. 돌석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했다. 게다가 비록 공지는 모르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 분기탱천했던 자신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상심으로 돌아가기도 어색했다. 그러나 공지는 막무가내로 돌석의 손을 잡아 끌었다. 돌석은 짐짓 못 이기는 체하며 공진이 건넨 의대를 받아들고 술을 놓기 시작했다. 공진은 돌석 옆에 발짝 달라붙어 바늘 끝의 움직임을 외우기라도 하려는 듯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그 눈빛에는 순진한 어린아이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경이로움과 탐복이 서려 있었다. 좀 떨어져 앉게나. 돌석은 바느질하기에 불편한 듯 한마디 했다. 예, 조선 최고의 술을 가까이 보느라. 뭐. 팀장님께 꼭 수 놓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자네 같은 솜씨 좋은 사람이 뭘. 제가 어찌 팀장님 흉내나 낼 수 있을지. 한참 뒤에 돌석이 상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수 놓는 작업을 끝낸 듯 했다. 돌석은 관복을 벗더니 평상에 앉아 팔뚝을 주물렀다. 긴 장대에 걸린 비단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오묘한 소리를 냈다. 돌석은 공진이 바가지에 떠온 물을 시원하게 들이켜더니 입가를 훔치며 밝게 웃었다. 난 이 소리가 제일 좋다네. 돌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장대에 걸린 비단을 올려다보며 차분히 말했다. 여기가 참 편해져. 그러고는 가슴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공진은 무슨 말인가 싶어 장대를 바라보았다. 어때? 들리는가? 따스한 햇살을 쫓아 바람들이 뜀박질하는 소리가. 공진은 그 말을 듣고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평상에 대자로 누워 바람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돌석 또한 공진을 따라 눈을 감고 대자로 누웠다. 싱그러운 바람이 장대에 걸린 비단 천들을 들추고 들어와 평상 위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어루만졌다. 이심전심이라던가. 돌석과 공진은 바람을 가운데 두고 말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손으로 턱을 괜 채 선정존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영의정은 바닥에 엎드려 왕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내관은 왕 앞에 두루마리를 가져와 펼쳐놓았다. 왕은 새로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옥새를 눌러 찍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왕은 이따금 옥새의 손잡이에 새겨진 거북이가 자신의 등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곤 했다. 평상시에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날은 유독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되옵니다, 마마. 평소답지 않게 대전의 목소리가 커졌다. 비켜라. 대전 내관에 만류를 뿌리치고 왕 앞에 선 사람은 소희였다. 그녀는 왕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치마끈을 풀기 시작했다.
대전 내관의 안색이 벌려먹은 사과처럼 변했다. 엎드려 있던 영의정 앞으로 소희의 치마가 흘러내렸다. 당돌하기 짝이 없는 소희의 행동에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하하 하하하. 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대전 내관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다. 왕의 표정을 살피던 영의정도 대전 내관을 따라 뒷걸음치며 물러났다. 영의정은 왕에게 달려가 안기는 소희의 모습을 닫히는 문틈 사이로 분명히 보았다. 소희의 당돌한 행동이 마음에 들었는지 영의정은 아무도 모르게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왕비는 공진이 만들어준 옷을 정성껏 차려입고 왕의 속옷을 담은 작은 함을 손에 들었다. 희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가벼웠다. 옷 매무새를 살피자 새삼 자신감이 솟는 것 같았다. 지밀은 쟁반을 든 채 왕비 옆을 따랐다. 쟁반에는 시원한 식혜가 예쁜 그릇에 담겨 있었다. 침전으로 향하는 길의 낮은 담벼락에 짙은 자주색 제비꽃 몇 송이가 보였다. 왕비는 이 길을 자주 오갔지만 늘 긴장했던 터라 전에는 주변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입어서일까. 주위 모든 것이 자기 모습과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것만 같았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침전에 도착했다. 희정당 출입문에 들어서자 놀란 대전의 표정이 뻣뻣하게 굳는가 싶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다. 마마, 어렵기 황송하오나. 대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왕비는 대전의 표정을 살피다 조용히 섬들여 놓인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왕의 신발 옆에 아담한 궁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왕비는 궁예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왕비는 섬돌을 디디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마마 아려옵기 황공하오나 전하께서는 소위 지밀의 말을 자르며 안색이 백설기처럼 창백해진 왕비가 물었다. 16이라지. 마마. 지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피부가 사냥처럼 희고 보드랍다더구나. 왕비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손에 든 속옷 상자를 내려다보며 읊조리듯 말했다. 마마께서도 아직 젊고 아름다우시옵니다. 지밀이 위로했다. 아직이라. 왕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대조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노신발을 신은 듯 무거웠다. 왕비는 담 밑에 제비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리워졌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왕비는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왕비 부름에 대답하듯 제비꽃이 바람을 받아 하늘거렸다. 희뿌연 하늘과 담소라도 나누듯 부영정의 추녀는 아담한 입술을 벌린 모양새였다. 검은 지붕 아래 띠살창 사이로 왕비의 모습이 보였다. 왕비는 고급스러운 수가 놓인 붉은 비단을 덧댄 녹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부영정의 아담하고 기품 있는 모양이 왕비가 입은 의대와 잘 어울렸다. 곱고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의 모양과는 달리 부용지에 시선을 둔 왕비의 낯빛은
숲속 나무 그늘처럼 어두웠다. 왕비 얼굴을 바라보던 공지는 새 의대가 탐탁지 않으신가 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마마, 혹시 옷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공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려. 왕비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뜻밖의 대답을 내뱉었다. 공진은 갑자기 왕비가 몹시 안쓰러워졌다. 배를 저을 줄 아시오. 왕비는 부용지 한쪽에 묶여있는 조각배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물었다. 예, 마마. 왕비는 눈짓으로 배를 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공지는 조각배에 달린 동아줄에 매듭을 풀고 왕비가 올라탈 수 있도록 배를 고정했다. 왕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각배에 몸을 실었다. 공진이 힘주어 노를 젓자 배는 스르르 움직였고 왕비의 옷고름은 바람을 받아 나비가 날갯짓 하듯 하늘거렸다. 배는 연못 위를 가득 메운 녹색 연잎 사이를 가르며 나아갔다. 운치 있는 부용지에 조각배가 뜨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왕비는 공진이 힘주어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앉아 있었다. 공진은 가슴이 떨려 노를 쥔 손에 한껏 힘을 주었다. 바로 눈앞에 왕비가 앉아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몇 차례나 눈을 깜빡였다. 조각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자 연못가에 있던 지밀 상공과 궁녀들은 화들짝 놀라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젠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조각배는 점점 시야에서 멀어졌고 종종 걸음을 치던 이들은 배를 쫓을 도리가 없어 팔만 동동 굴렀다. 왕비는 눈을 감았다.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이 머릿속의 번뇌를 시원스럽게 덜어내는 것 같았다. 공지는 노를 최대한 천천히 저으며 눈을 감은 왕비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연못 표면에 반사된 햇빛에 눈이 부셔 공진이 눈을 가늘게 뜨자 왕비의 등 뒤로 영롱한 무지개가 보였다. 왕비는 인간이 아니라 부용지를 수호하는 여신 같았다. 어느새 조각배는 연못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다다랐다. 작은 섬에는 큰 키에 가지가 옆으로 벌어진 소나무들이 부용지의 아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공지는 소나무 섬 뒤쪽으로 노를 저었다. 연못 주변에 있던 지밀과 궁녀들은 조각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연못의 반대 방향을 따라 전걸음을 옮겼다. 공지는 소나무 가지들이 들이우고 있는 시원한 그늘에 조각배를 잠시 멈췄다. 간택을 받기 위해 처음 궁에 들어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왕비는 심란한 듯 옛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만 해도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왕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대는 꿈이 있소? 왕비의 난데없는 물음에 공지는 말문이 막혔다. 순간 왕비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촉촉하게 눈물을 머금은 왕비 눈에서 작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공지는 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정지한 시간 속에 멈춰있는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찰나의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왕비는 애써 눈물을 참느라 눈가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혔다. 왕비의 눈두덩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공주는 잠시 손에서 노를 놓고 품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왕비에게 건넸다. 왕비는 말없이 손수건을 받았다. 왕비가 손수건을 펴자 아름답게 수놓은 제비꽃이 보였다. 왕비는 왈칵 눈물을 쏟더니 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공주는 왕비의 흔들리는 어깨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부용지의 잔잔한 수면에 갑자기 작은 파문들이 여기저기 일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졌다. 쏟아지는 비가 상의원 뒷마당 긴 장대에 걸려있는 붉은 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단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은 왕비가 흘리는 핏빛 눈물 같았다. 공주는 왕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핏빛 눈물을 남몰래 삼키며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굵은 바늘이 사정없이 심장을 찌르는 듯 공주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에이, 염색 다 빠지네. 야야, 저거부터 얼른 거두라니까. 판수는 장인들을 향해 고함쳤다. 침선비들과 장인들은 서둘러 비단을 걷었다. 판수는 마당 한가운데서 천을 걷는 신용을 하더니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앉았다. 판수는 넋이 나가 멍하니 비단을 바라보고 있는 공진을 흘낏 보고는 핀잔을 놓았다. 넌 임마 어서 옷감을 걷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리 고우신데. 뭔 소리야? 중전마마 말이에요. 인생이란 게 원래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연이 있는 법이야. 젊으신데 전하의 승은 한번 입지 못하고 사시니 통곡할 노릇이지. 그 속사정을 우리 같은 놈들이 어찌 알겠냐. 소문에 뭐 첫날 밤부터 그랬다더만. 그게 정말이에요? 궁 안의 소문이란 게 지나고 보면 거의 다 맞아. 판수의 말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게다가 전하의 승은을 입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어린 년한테 그런 꼴까지 당하셨으니. 뭔 일이 있었나요? 판수의 말에 공주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저번에 중전마마가 궁녀들하고 산책하던 중에 주상전을 따라가는 소희랑 눈이 마주친 모양이야. 그때 소희가 중전마마를 빤히 쳐다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잖아. 판수는 상황을 직접 목격이라도 한 듯 언성을 높였다. 어찌 마마께 감히. 공진도 분통이 터졌다. 영의정이 왜 병판에 딸을 후궁자리에 넣었겠어? 어? 그게 다 마말 쫓아내고 소희를 그 자리에 올리겠다는 속셈이지. 정말이에요? 공진은 판수의 말을 듣자 갑자기 월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진은 상의원 일을 하면서 궁을 들락거리게 되자 모르는 이에게는 권문한 세상이 한없이 복잡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지극히 단순한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권 안 세상을 늘 궁금해했다. 공진은 한동안 자신이 권례 세상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저작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염집 여자나 기방의 기녀들은 손만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권례 여자들은 그 거리 밖에 있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고 그 정점에 왕비가 있었다.
아득히 먼 별천지에 있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여자. 어쩌면 이런 상황이 공진의 호기심을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공진은 우연히 궐안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왕비를 만나면서부터는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왕비를 만나지 못한 삶을 생각하면 한없이 헛헛했다. 공진은 취향로로 향했다. 목도 컬컬했지만 월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단둘이 술상머리에 앉아서인지 월양도 즐거운 듯했다. 월양이 공진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원치 않게 상의원의 침선장으로 일하느라 쓸데없는 제약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상의원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왕비의 존재, 그것뿐이었다. 넌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냐? 월양의 가슴골은 심산유곡처럼 깊어 보였다. 월양이 치마를 거머쥐자 속곳이 훤하게 드러났다. 호호호, 어찌 그것이 궁금하신지요? 월양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공진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비방이라도 있는 게냐? 비방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새로운 아이에게 손님이 몰려 아나무인이 되면 더 어리고 예쁜 동기아이들을 보내 손님을 다시 빼앗을 뿐이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도 저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어린 동기아들도 제 눈에 들어야 좋은 손님을 만나 머리를 올릴 수 있으니 다들 절 극진히 모실 수밖에요. 월양의 말을 듣자 공진의 머릿속에서 어린 궁녀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옳거니. 공진의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공진은 상의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산책하는 왕의 일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왕비를 돕기 위해서였다. 공진은 특히 왕의 뒤를 따르는 궁녀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관찰했다. 얼굴의 형태와 특징, 체형과 걸음걸이 같은 개인적인 특징들은 공진의 천부적인 눈썰미 덕분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기억에 쌓였다. 게다가 공진은 판수에게 부탁해 그들 궁녀의 품계와 역할도 파악해 두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자 여러 궁녀 중에서 유독 5명의 얼굴이 인상 깊게 떠올랐다. 공진은 이들의 얼굴과 분위기를 왕비는 물론 소희와도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자 공진의 머릿속에 왕의 취향이라 할 만한 특징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공진은 상의원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손에 쥔 파란 치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몇 군데를 손보고 나서야 바느질을 시작했다. 치마폭을 늘리고 주름을 잡아 모양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진은 잠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더니 옥색 저고리의 아랫단을 잘라내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결국 저고리는 하얀 치맛말기가 보일 듯 말 듯 짧아졌다. 몸을 드러내지 않는 궁녀들의 옷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였다. 저고리를 들고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던 공진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위로 올라갔다. 요시가 되자 어린 궁녀 하나가 공진의 작업실에 들렀다. 공진이 새로 고친 치마와 저고리를 궁녀에게 전하자 짧아진 저고리 아랫단을 본 궁녀는 귓불이 발그스름해졌다. 왜,
마음에 안 드느냐? 그것이 아니오라. 궁녀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옷은 눈으로 봐선 모른다. 입어봐야 아는 법이다. 공진이 눈을 찡긋하자 궁녀는 의대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이런 옷은 처음 봅니다. 궁녀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건무라도 추듯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잠시 뒤로 서보거라. 공진은 팔짱을 끼고 궁녀가 입은 호텔을 꼼꼼하게 살폈다. 좋아, 안성맞춤이야. 궁녀는 공진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왕은 영화당 나무 그늘 속을 천천히 걸으며 후원의 경관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뭔가 눈길을 스친 느낌이 들자 왕은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왕을 따르던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왕은 몇 걸음을 움직이더니 옥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입은 궁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왕의 시선이 어린 궁녀에게 고정되자 그녀를 중심으로 왕을 따르던 대오가 물살이 갈라지듯 둘로 나뉘었다. 왕은 어린 궁녀의 자태를 다시 한번 넌지시 살피고는 낮은 소리로 몇 차례 헛기침을 했다. 왕이 편전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자 우리의 끝쪽에서 왕을 따르던 어린 궁녀는 눈치 빠른 다른 궁녀들의 양보로 어느새 왕의 바로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궁녀들은 치맛 말기가 보일 듯 말 듯한 어린 궁녀의 의대를 호기심과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3시가 넘자 대전 내관은 왕이 명한 궁녀를 찾으러 궐안을 돌아다녔다. 그는 어린 궁녀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넌지시 알려주고 침전으로 데려갔다. 공진의 눈썰미가 왕의 취향을 정확히 집었는지 침전하는 평소와 달리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침전 밖을 지키던 홍상궁과 대전 내관의 낯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잘 익은 연시처럼 변했다. 침전에 든 궁녀의 거친 숨소리와 자지러지는 신음은 자시가 되어서야 멈췄다. 날이 밝자 궐안은 지난밤 침전을 뜨겁게 달궜던 어린 궁녀 이야기로 이야기꽃이 피었다. 말에 말이 보태져 어린 궁녀뿐 아니라 공진 또한 궁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무엇보다 궁녀들을 자극한 것은 어린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고 비단 당의를 입게 된 경이었다. 곁에서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상황을 목도하자 궁녀들 사이에서 왕의 눈길을 끌려는 경쟁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상의원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어두워지면 공진을 찾는 궁녀들의 행렬이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공진은 이들의 주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궁녀들을 활용하는 것이 소위를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바느질 방에서 밤새워 일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공진은 왕비 얼굴을 떠올리며 심신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었다. 궐안에 공진이 지은 의대를 입은 궁녀가 하나둘씩 늘어나자 왕은 산책할 때 보았던 어린 궁녀와 비슷한 차림과 자태 여인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왕이 서고에 들어서면 서책을 꽂는 궁녀의 팔 밑으로 뽀얀 속살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수라상을 받을 때면 궁녀의 팔 밑으로 젖가슴이 보였다. 늘 과중한 업무와 일정으로 심신이 지친 왕은
궁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은근한 기분 전환이 되었고 이따금 눈에 띄는 궁녀를 침전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관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법도에 맞지 않는 궁녀들의 의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후궁전 상궁을 통해 관례 분위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던 소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멍하니 넋놓고 있다간 그나마 확보한 미약한 입지마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